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고 하던데 지금이라도 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이 금리 인상이 미국의 금리 인상일 수가 있고 한국의 금리 인상일 수가 있죠. 근데 미국의 금리 인상일 경우랑 한국의 금리 인상일 경우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르다. 여기서 미국이 금리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마 환율 폭발할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요, 뭐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양털깎기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008년 저금리, 그 다음에 2015년부터 긴축 들어갔다가 2019년부터 다시 완화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 시기에 엄청나게 양털을 키웠죠. 이걸 지금 깎는 거다. 양털을 보면요, 양의 양털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럼 금리 인상은 바리깡 들고 이거 자르고 있는 거예요. 걷어가는 건 언제 걷어가요? 금리 인하 시기 때.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급격한 금리 인하. 이게 진짜 이제 양털을 걷어가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 스마일 이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 혹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이때 환율이 튄다. 요럴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나라가 치면은 한 2014년부터 한 2017년 요 정도까지가 이런 상황이었던 거고.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들은 뭘 하고 있어요? 달러 대약서를 대비해서 미국이 긴축하니까 따라서 긴축을 하고 있죠. 긴축의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모습은 디레버리징입니다. 갑자기 가려워. 디레버리징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한국은 어때요? 레버리징 하고 있죠. 자, 기준금리 올렸습니다. 한국도 재작년 말 3%에서 작년 초까지 3.5%로 올렸죠. 근데 시중금리는 어떻게 됐다? 오히려 1%포인트 떨어졌다. 그 이상 떨어졌어요, 지금은. 그 다음에 DSR 적용해야 되죠. 미국 같은 경우 언제 적용했다? 2014년에 적용했다. 유럽에 빨리 적용한 데는 2011년쯤에도 적용을 했다. 한국은 2021년에 적용됐죠. DSR 적용을 했어. 40년 주담대를 풀어줍니다. 부족하다 싶은 뒤에 50년 주담대도 나옵니다. 50년 주담대를 정부에서 추진해놓고 주금공이 65세한테도 50년 주담대 해줬죠. 115세까지 갚으라고. 그래서 나중에 은행 탓하면서 폐지했죠.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 DSR 적용 안 받죠. 신생아 특례 DSR 적용 안 받죠. 또 대환 대출을 풀어주죠.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늘린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보면 어때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줄었다. 요거는 크게 두 가지 영향이 있다고 그러죠. 물론 가계부채의 상승폭이 예전만큼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문제점이 되는 게 보험 약관 대출 빠진 거랑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이죠. 요거 빠진 거랑 그 다음에 2015년에서 2020년으로 통계 개편한 요 두 가지가 GDP 대비 가계부채를 잡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 거고, 실질적으로 요거 안 했으면은 지금 100% 넘어간 거 맞습니다. 90%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통계만 바꾼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레버리징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는 것은, 자, 긴축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완화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긴축하면은 화폐가 감소가 돼요. 완화하면은 화폐가 증가를 하죠. 화폐가 증가를 하면 이게 화폐 가치 하락이죠. 화폐가 감소하면은 화폐 가치 상승이죠.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긴축을 하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버리징 하면서 오히려 긴축 똑바로 안 하고 기준금리 올렸는데도 시중금리를 낮추고 있죠. 그러면은 달러의 화폐 가치는 상승하는데 원화의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그러면은 달러가 비싸지고 원화가 싸지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튀는 거다. 그래서 보통 환율이 튀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환율이 튀면은 수출이 활성화되죠. 물가 상승도 있지만 수출이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플라자 합의라고 들어보셨죠? 1985년에 시행했고,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 버블이 붕괴가 됐다. 요거요,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죽거리 잔업사에서 옥상으로 따다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사는 옥상으로 올라가죠. 친구에서도 고마해라 마이 무구따 아이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사는 마이 무구따 아이가 고마해라 이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못 인식이 박힌 거는 진짜 잘못 알게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플라자비는요, 일본 버블 분기를 만든 게 아니라 일본 버블을 만든 거예요. 플라자비가 뭐예요? 한 250엔 달러당 200에서 250엔 정도 됐었는데 요거를 억지로 달러당 100엔대로 내린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0엔이고 100엔이라고만 하더라도요, 일본에서 2000엔짜리가 10달러였는데 얘가 20달러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싸게 팔던 걸 싸게 못 팔게 됐죠. 그러면서 수출이 막히죠. 수출이 부진해진다. 그럼 수출이 부진해지는데 버블이 어떻게 생겨요? 근데 화폐 가치가 올라가죠.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 반대로 다른 것들 해외 자산 매입하기도 쉬워지고, 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뭐예요? 금리 인하도 하고 주식이 폭등하죠. 당시에 일본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세계 10대 기업 안에도 들어가죠. 그리고 수출이 부진해지니까 회사들이 어디에 눈을 돌려요? 부동산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죠.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동산도 폭등하고 주식도 폭등하고 일본이 진짜 그냥 돈이 남아 돌았죠.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올라가니까 LTV 막 토지에 120%씩 내주고 그랬었죠. 어떻게 붕괴됐어요? 바젤 1이 시행되면서 5에서 6% 정도 수준의 자기자본 비율을 8%까지 올려야 되니까, 8%가 바젤 1 때부터 바젤 3 때까지 8%의 자기자본 비율은 기본이죠. 이거 올려야 되니까 급격한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대출 회수 하는데 금리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 때문에 버블이 생기고 바젤 1 때문에 버블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비싸지죠. 외국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반대고. 그러면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은, 과거에 플라자 합의 왜 했어요? 미국이 손해본다는 느낌이 드니까 플라자 합의 했죠. 그래서 엔화 가치를 절상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미국에서 뭐로 삼는다? 보통 환율이 급격히 치는 나라들을 환율 조작국으로 삼는다. 근데 이번에 한국 환율 조작국 됐어요? 일본 2년 연속 포함했지만 한국은 포함이 안 됐죠. 왜 포함이 안 됐을까요? 한국은 레버리징 하니까. 레버리징 하면 원화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이게 어떻게 조작이에요? 그냥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한국은 환율 조작 느낌이 아니고, 저기는 그냥 긴축하는 와중에 멍청이 같이 풀고 있어. 그만큼 경제가 아작이 알고.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도 안 넣은 거예요. 그만큼 환율이 치는데도 안 된다는 소리죠. 이 와중에 보세요. 외국인이 22조 싹쓸이 했다고 하죠. 외국인들이 22조 싹쓸이 할 정도로 외환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적인 상황으로 환율이 치고 있다. 왜 들어왔을까요? 그나마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반기말 달러 매도 영향. 그러니까 지금 딱 6월 말이죠. 그러니까 6월 말에 뭐 했다?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대량 매도했다. 그 이유는 물품 대금으로 받은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기 위해서 쏟아낸 거다. 또 1분기 이야기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환율 강화에만 외화 18억 달러 팔았다. 이런 식으로 달러 풀어서 받고 있고, 국민연금이랑 스와프 증액해가지고, 증액한다는 소리는 달러를 시중에 더 풀겠다는 소리예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외평채 10억 달러 규모 발행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달러 겨우 잡고 있는데도 1377원대예요. 얼마나 상황이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게 된다면요, 우리나라한테 가장 먼저 닥칠 위험은 환율 위험.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요, 세계적으로 긴축이 더 길게 간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긴축이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다는 위험. 그 정도인 거죠. 그리고 한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미국이 금리 인상 안 하는데 한국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금리 인상을 해도 금리가 눌리는 상황인데, 하는 총재가 그린스퍼처럼 강력하지도 않다. 파월이나 볼커나 그린스퍼처럼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할 위인도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보다 경기가 훨씬 더 침체돼서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한테 필요한 건요, 금리 인상보다, 지금 자꾸 금리 인상, 금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금리가 초점이 아니에요. 금리 인상이 초점이 아니라, 정책 대출 폐지하고, 전세 DSR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DSR 적용 똑바로 들어가고, 요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금리 인하라고 압박하죠. 미친 거예요. 하는 독립기관이라서요, 정부 영향받으면 안 돼요. 정부 영향받아가지고 막, 정부가 풀라고 하면 풀고, 그러면요, 나라 망한 지름길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잘 살던 나라입니다. 근데, 에비타라는 영화에서 보시면은, 좀 거기는 미화가 많이 됐는데, 굉장히 그 포퓰리즘 정책을 많이 써요. 돈을 굉장히 많이 풉니다. 그러면서 인기는 엄청 얻었죠. 정치적으로.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 상황 어때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현금의 가치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요. 아르헨티나 강도는 돈만 빼고 다 훔쳐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만 빼고. 달러만 훔쳐가는데 그 정도 수준이에요. 나라가 굉장히 빈곤해진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이라고 그렇게 비난해놓고서 이번 정부가 더 심하다. 정책 대출 푸는 거 보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고, 아무리 막 외국인들 들어오고, 근데 외국인들 지금 저렇게 들어와서 그나마 환율이 이 정도인 거예요? 외국인들 빠져나가면 환율 1,400원은 그냥 돌파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거라서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금리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IMF가 미쳤냐고 하고 있어요. 최소 연말까지 금리 내리지 마라. 우리가 더 많은 불확실성의 시기가 있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금리 내리지 마라. 지금 IMF에서도 금리 내리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고요. 미국 금리 인상하면 한국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아예 없진 않아요. 지금 경기 침체 징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유가도 다시 튀고 있고 금방. 그렇게 된다면은 고금리 장기화 된다면은요 고통이 길어지겠죠. 고통이 길어지고 집값 올라간다 뭐 이런 심리도 금방 꺾이겠죠. 근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고 집값이 또 올라가지도 않아요.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요.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 침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시작인 거고 미국이 금리 오히려 인상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만 경기 침체가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만 화폐 가치가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거품이 안 빠졌으니까 환율이 튀는 거예요. 거품이 안 빠졌으니까 위기가 없는 거고. 그거를 위기가 안 터졌네? 괜찮네? 미국에서 금리 인하면 하면 환율 내릴 거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경제에 대해서 기억자는 알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